소크라테스가 그 크세노폰을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탁월한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네.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키루스 대왕에 대한 글을 썼을까? 총명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절제와 온화함, 인간미와 관용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키루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군주의 모습이죠.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에는 비극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에는 위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에는 아포리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군주의 거울을 펴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상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아포리아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아포리아는 위기보다 더 심한 상태지요. 위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포리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길 없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면 무지의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포리아 상태인데, 이 아포리아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인문학을 해야 할까요? 아포리아의 상태의 인문학은 보통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은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인생의 효율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빨리 노를 저어서 원하던 한국까지 도달하는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잠시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포리아의 시대에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성찰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주의 거울입니다. 군주의 거울은 서구에서 지도자의 덕목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문학의 장르이고 리더십의 장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주의 거울을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2014년에 대한민국이 처한 아포리아 상태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도자가 계시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로 성장해 가실 분들이라면은, 이 군주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아포리아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무려 500만 명, 물론
전투기호는 250만 명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00만 명의 엄청난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겨우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그리스는 내전의 위기에 몰려들게 됩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함께 호메로스를 외우던 그 사람들이 창금을 겨루면서 죽고 죽게 하는 전쟁을 벌였었죠. 기원전 399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현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테네라는 도시가 철학에게 범죄를 저지른 날이었죠. 이러한 그리스의 아포리아, 연이어서 닥쳤던 그 아포리아 상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시도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레포네스 전쟁사,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그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한 현자들의 노력이 줄기차게 시도되었죠. 이제 저는 그 네 번째 인물을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야말로 그리스의 마지막이자 그리스의 최고의 군주의 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후대 지도자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거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닮아야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 사람을 모방해야지, 이 사람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지 하면서 읽고 또 읽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키루스의 교육 중에서 도대체 키루스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세노폰은 페르시아 내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목숨을 건 탈출을 경험한 다음, 동료들과 함께 겨우 사지에서 벗어난 다음 스파르타의 통치권인 올림피아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스파르타적 가치를 배우게 되지요. 스파르타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크세노폰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에서 자기가 처음 발견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크세노폰은 키루스의 교육에 온전히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이미 플라톤에서 시도되었죠. 국가편에 보면은 뒷부분 8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교육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크세노폰도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문제인 거죠.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뭔가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육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크세노폰이 스파르타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교육이 문제구나.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스파르타식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죠? 크세노폰이 그 스파르타식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교육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명예로운 시민을 만드는 것, 그 폭증의 원칙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란다라고 가르칩니다. 리더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이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최초로 만든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로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국회 제도를 사실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스파르타의 문제가 뭐냐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독점하려고 하고 평민들은 아주 우매한 선택을 한다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의 극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원로원을 두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리쿠르고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의회 정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원로원 제도를 만들었느냐? 원로원 제도를 국가라는 배의 바닥짐으로 만들어, 요즘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균형수를 만들어. 배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에다 물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원로원 제도가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배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방식을 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리쿠르고스는요, 교육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파르타식 교육하면은 강압적인 체력을 우선하고 막 그냥 도둑질하고 막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리쿠르고스가 의도했던 교육은요, 스파르타식 교육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명예로운 시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스파르타 교육의 목적이었죠. 자, 이 드가가 아주 특별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운동 연습을 하는 스파르타의 청년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에게, 소년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스파르타의 처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리쿠르고스가요, 여성들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리쿠르고스가 여성들도 강인한 체력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명예로운 시민으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여성들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스파르타 여성들이 남자아이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성적이 좋고, 또 이 각종 시험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죠. 예. 그 점에서 리쿠르고스는 정말 시대를 앞서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이점을 설명하는 리쿠르고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이 입법을 하면서 원로원 제도를 만든과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명예롭게 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리쿠르고스를 좋아하냐면요, 이 사람의 체후가 아주 멋집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 스파르타의 법에 문제가 있다. 개선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저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받아올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만든 법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얻은 다음에 델포이로 갑니다. 델포이에 가서 그는 자결을 하게 되죠. 왜? 자기가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절대로 스파르타의 법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결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델포이로 갔어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델포이에 새벽 2시쯤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쿠르고스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부엉이 소리가 우 하고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헤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헤겔이 이런 말을 했죠. 밤 부엉이는 석양이 내려야 날갯짓을 한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리쿠르고스의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존경의 묵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리쿠르고스도 이 밤 부엉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